안녕하십니까, 책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0년 뒤에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입니다. 저자는 리처드 칼슨, 출판사는 마인드 빌딩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말 별것 아닌 일인데 그 일에 빠져 허우적 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와 걱정에 집중하다가 결국 균형 감각을 잃고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짜증이 난 상황에서 마침 내 앞에 끼어들기를 하는 차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 대개 그 일을 그냥 흘려보내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성질을 부리는 자신을 정당화하면서까지 말이죠. 심지어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일을 곱씹으면서 글쎄 그 차가 말이야 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앞차가 저렇게 운전하다가 어디서 사고를 내든 말든 지금은 그냥 끼어들게 내버려두면 어떨까요? 혹은 다급한 상황 때문에 서둘러야 하는 고통을 공감하면서 일말의 동정심을 가져본다면요. 이러면 평안한 마음도 유지하면서 남의 일이 내 문제가 되는 상황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이런 사소한 일들이 매일 일어납니다. 길게 늘어선 줄에서 한없이 기다려야 한다거나,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부당한 비난을 듣게 되거나, 공정하지 못하게 일이 분배되어 대부분을 혼자 처리해야 되는 등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걱정하고 짜증내지 않는 법을 배운다면 엄청난 보상이 돌아올 겁니다. 소중한 삶의 에너지를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이 선사하는 마법과 아름다움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런 삶을 사는데 전념한다면 더 친절하고 멋진 사람이 되는데 쓸 수 있는 에너지를 훨씬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온전히 내적 평화를 이룬 완벽주의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완벽하고 싶은 욕구와 내면의 평온은 늘 서로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더 나은 특정한 모습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결국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셈입니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한 채 어떻게 고쳐야 할지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에만 집착한다면 결국 불만족과 불안에 휩싸이고 맙니다. 삶의 문제에만 몰두하고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야 늘 있게 마련이지만 약간 부족하다고 해도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거나 즐거워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동정심을 키우는 것만큼 인생에 대한 관점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동정심이란 곧 공감입니다. 남에게 동정심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을 그 사람의 입장에 두고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저런 공경에 빠지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보고 동시에 그런 공경 가운데 놓인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푸는 겁니다. 동정심이란 바로 타인의 문제와 고통, 좌절을 내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도와주려 애쓸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정심은 연습을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의도와 행동입니다. 의도란 간단히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아니라 타인의 입장으로 확장하여 누가 또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편 행동은 그들을 위해 당신이 취해야 하는 어떤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마음이 끌리는 일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거나 약간의 돈을 기부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또는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인다든가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는 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뿐입니다. 동정심은 우리가 보통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사소한 것들로부터 관심을 걷어들이고 진정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줍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일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 그리고 내면의 평화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만약 일을 끝내는 데에만 집착한다면 행복은 당신에게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거의 모든 일들은 조금씩 기다리게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비상사태의 범주에 들 만한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일할 때 그 일에 제대로 집중하기만 한다면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삶의 목적이란 일을 끝마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이 진행되는 각 단계를 즐기며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을 자신에게 자주 일깨울수록 할 일 목록에 있는 항목을 어서 끝내버리려는 집착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이면의 비밀 또한 말이죠. 다른 사람의 말을 자르지 말아요. 제가 다른 사람의 말을 얼마나 자주 가로막고 자르는지 깨달을지는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깨달은 이후로는 그 습관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존중과 사랑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상대방, 그 둘의 머릿속을 동시에 읽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말을 재촉하고 그들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거나 말을 자르려면 자신의 생각뿐 아니라 상대의 생각까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쁜 사람의 흔히 보이는 이런 습관은 대화 당사자들의 말과 생각의 속도를 빨라지게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두가 긴장과 짜증, 피곤과 분노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언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든 어떤 경우든 분노를 유발하는 확실한 원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이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막는 나쁜 성향은 원래 악이 없는 버릇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자신에게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미처 눈치채지 못하게 되는 굳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오히려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설령 방심하여 상대방의 말을 자르려는 순간이 와도 자신을 잠깐 멈추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점을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을 열겠다고 다짐해보세요. 이 간단한 행동의 결과로 당신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당신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얻고 마음이 한결 편해질 테니까요. 모든 사람이 당신을 빼고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제목에서 제안한 것처럼 당신이 알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지혜롭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을 뺀 모든 사람이 말이죠. 그럼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삶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전략을 실행에 옮기면 타인의 행동이나 불완전함에 대한 짜증, 좌절, 불편이 훨씬 줄어듦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삶에 접근해 보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으로부터 교훈을 배운다고 생각한다면 그 행동 때문에 좌절할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우체국에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우체국 직원이 마치 일부러 느릿느릿 일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럴 때 화를 내기보다는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쩌면 좋아하지 않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동정심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인내심을 기르는 훈련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긴 줄 가운데 서 있는 시간만큼 인내심 단련에 좋은 기회는 없기도 합니다. 이런 전략이 얼마나 쉽고 재밌는지 깨닫고 당신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저 상황에 대한 접근을 조금만 달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하지? 이것을 이 사람들로부터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으로 전환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 주변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대개는 남이 옳다고 인정하세요.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옳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대부분 이 두 질문은 서로 배타적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려면 엄청난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또 그러다가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주장은 곧 상대방이 잘못이라는 의미이며 이런 태도는 상대로 하여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신 역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압박감이 듭니다. 그런데도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당신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적인 입장이나 의견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대개는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해주는 일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인내심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순수함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와 제 아내에게는 4살과 7살인 두 아이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쓰는 동안 4살배기 딸은 자주 작업실로 들어와서 글 쓰는 걸 방해하곤 했습니다. 작가에게는 성가신 일이지만 저는 딸 아이의 방해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결과보다 아이의 행동에 담긴 순수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를테면 기한 내에 일을 끝내지 못한다거나 떠오른 생각을 놓친다거나
이런 부정적인 결과에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죠. 딸아이가 제 작업실로 들어온 이유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제 일을 엉망으로 망쳐놓으려는 음모를 꾸몄기 때문은 아니니까요. 아이의 행동이 가진 순수한 동기에 초점을 맞추니 곧바로 제게 인내심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온 관심을 바로 그 순간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짜증은커녕 이렇게 아름다운 딸이 있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충분히 깊숙이 들여다본다면 그의 순수한 동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좌절과 절망을 느낄 만한 상황이라도 말이죠. 인내심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는 특히 짧은 시간 동안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즉각 인내력을 강화시킵니다. 인내심은 성공에 이르는 매우 특별한 덕목입니다. 5분 동안은 누가 뭐래도 참겠다는 목표를 일단 이루어냈다면 당신은 자신이 더 긴 시간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저는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기에 인내의 기술을 연습할 기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두 딸이 제게 질문 공세를 던지는 거죠. 저는 그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인내심을 훈련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 앞으로 30분 동안 가능한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하도록 노력해보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제 저는 30분을 너끈히 견뎌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런 연습은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가 화나 짜증을 내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흥분 상태일 때에 비하면 아이들의 행동을 훨씬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할 일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조급히 움직인다고 느껴진다면 바로 그때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세를 다시 바로잡을 때인 겁니다. 일정 관리가 불가능해지고 할 일 목록 때문에 짜증이 난다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에 달려들기보다는 마음속으로 몇 번의 심호흡을 하면서 잠깐이나마 산책을 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린다면 마치 언덕 아래로 굴러 내려가는 눈덩이와 비슷해 보일 겁니다. 눈덩이 크기가 작을 때는 통제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구르는 힘에 가속도가 붙으면 눈덩이를 멈추기란 불가능해지고 맙니다. 모든 일을 다 해내지 못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정돈되고 평화로워지면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을 테니까요. 스트레스를 견디려는 노력 자체를 줄일 때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듦을 깨닫게 될 것이고 남은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떠오를 것입니다. 짜증나는 사람을 악이나 노인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제가 이 기술을 배운 것은 거의 20년 전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화가 치솟을 때 그 감정을 없애는데 효과가 좋은 기술이죠. 먼저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다음 눈을 감고 그 사람이 어린 아기라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아기의 작은 몸과 순수한 눈을 봐요. 아기에게 실수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한때는 아기였습니다. 이때 시계를 100년 뒤로 돌려봅니다. 그 사람은 죽음을 목전에 둔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친 눈매와 차분한 미소 너머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지혜가 얼핏 비칩니다.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 우리도 살아서든 죽어서든 100살이 될 테죠. 평온한 삶을 위해서는 싸울 가치가 있는 싸움과 그냥 내버려두는 편이 나은 싸움을 의식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완벽히 굴러가는 삶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골치 아픈 삶을 추구한다면 숱한 싸움 때문에 우리가 평정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배우자에게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다른 사람의 사소한 실수를 꾸짖느라 그와 맞서고 싸우는 게 중요할까요? 내가 더 선호하는 식당에 가고 내가 더 좋아하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언젠까지 버려야 할까요? 누군가가 자동차에 낸 작은 흠집이 소송까지 제기해야 될 정도일까요? 이웃이 자동차를 다른 장소에 옮겨주지 않는다고 해서 소리 높여 다퉈야 할까요? 이런 수천 가지의 사소한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싸움에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그 안에 많은 도전 과제들을 일종의 테스트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당면한 문제들을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갖가지 책임질 일들과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에 폭격이 떨어진다 해도 실제 전투가 아닌 그냥 하나의 테스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역경을 넘어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또한 항상 열려있다는 믿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삶에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투라고 여긴다면 그 인생 여정은 매우 험난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당신이 지금 해결해야만 하는 일에 시험 삼아 적용해 보세요. 다루기 힘든 10대 자녀, 요구사항이 까다로운 직장 상사, 무엇이든 누구든 좋습니다. 지금 당신이 직면한 그 사안을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간단한 테스트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지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 문제로 고민하는 대신 거기서 무언가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펼쳐졌을까? 이 상황이 가진 의미는 무엇이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는 없을까? 이것도 일종의 테스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비록 아무런 악의가 담겨있지 않다고 해도 남의 잘못을 찾고자 하는 태도는 자신도 모르게 삶을 대하는 습관으로 자리 잡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의 잘못을 미리 지적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비판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상대방에게 각인시켜 줄 뿐입니다. 인간관계나 삶의 어떤 상황에 미리 문제를 지적하며 예방 조치하려는 습관이 당신에게 존재한다면 당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혹시라도 그 습관이 당신의 머릿속으로 다시 스멀스멀 기어왔다는 생각이 들면 아예 입을 닫아버리세요. 배우자나 친구를 위한다는 명분을 세우면서도 예방 조치를 취하는 횟수를 줄일수록 당신의 삶은 오히려 더 멋지게 변한다는 점을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몇 차례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오늘은 누구에게 사랑을 보낼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즉각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가족일 때도 있고 친구, 함께 일하는 동료, 이웃사람, 아니면 과거의 누군가일 때도 있으며 심지어 길에서 마주쳤던 모르는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떠오른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내 마음의 사랑을 장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전하고픈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마음으로 그가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사랑과 친절로 가득한 멋진 하루를 보내길 바랍니다. 랍비 헤너럴 쿠시너는 신이 창조한 모든 것에는 잠재적으로 신성한 것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에게 상식해줍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성스러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신성함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을 때 우리의 영혼 또한 고양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름다운 일출이나 봉우리에 눈이 덮인 산, 건강한 아이의 미소 또는 바닷가 모래 위로 부서지는 파도, 이런 것들로부터 조물주가 만든 아름다움을 찾아내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쓰디쓴 인생의 교훈이나 비극적인 가족 문제 또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처럼 가혹한 상황에서도 성스러운 아름다움을 당신은 찾아낼 수 있는가요? 일상의 어디에든 깃들어 있는 성스러움을 찾아내려는 소망으로 우리 삶이 충만해질 때 일종의 마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던 일상에 파묻혀 있던 영혼이 고양되는 모습을 비로소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에 신의 지문이 묻어 있다. 이 사실을 떠올리기만 해도 삶의 모든 게 특별해 보입니다. 까다롭게 구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매달 이런저런 청구서와 고지서를 처리하느라 허리가 휘는 와중에도 우리가 이 영혼의 진실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인생을 바라보는 좀 더 넓은 시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신의 피조물이며 갖가지 비용을 지불하느라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 휩싸여 있어도 당신은 신에게 축복받는 존재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세상 모든 것에는 신의 지문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부터 전혀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 대상의 내면에 아름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더 넓은 관점을 우리가 갖추지 못했거나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도록 충분히 주의를 깊게 살피지 않았다는 의미인 겁니다. 유리잔이 이미 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과 같은 현대 사회를 놓고 보면 모든 자동차, 모든 기계, 모든 옷가지는 생산되고 낡으며 결국에는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태어났으니 언젠가는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유리잔이든 일단 만들어지면 언젠가는 깨지게 될 것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뭔가가 깨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면 그 상황이 실제 발생했을 때 크게 놀라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너무 낙심한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대신 이제껏 그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리잔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쉽게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아끼는 유리잔을 하나 꺼내보세요. 그리고 잠시 잔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과 지금까지 그 잔이 당신의 삶에서 담당해온 역할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제 그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이 부서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동시에 세상 만물은 시간이 흐르면 결국 해체되어 원래 요소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자신이 아끼는 잔이나 다른 물건이
깨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당연히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 철학은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라거나 매사 심드렁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할 뿐입니다. 평온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을 관찰해 보면 기분이 좋을 때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분이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으며 지금 좋다고 해도 언제든 나빠질 수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이치가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기분이란 늘 변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그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그러한 감정을 좋은 기분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마음을 열고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항해서 싸우거나 두려움에 빠지기보다는 안 좋은 감정 역시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부정적인 기분이 들 때 그것에 빠져들거나 맞서 싸우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품위를 지킵니다. 그렇게 해야 부드럽고 우아하게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조금 덜 공격적인 운전자가 되기로 결심한다면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운전하는 시간을 단지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아니라 심호흡과 일상을 돌아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격적인 운전으로 근육을 긴장시키는 대신 근육을 이완하는 시간으로 돌아가 보세요. 긴장을 풀어주는 음악을 들으며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출발했을 때보다 훨씬 더 느긋해진 자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운전하느라 보내는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 시간을 좌절과 분노로 보낼지 아니면 보다 지혜롭게 사용할지 여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후자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분명 더 여유롭고 느긋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태풍의 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풍의 가운데는 굉장히 평온한 부분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인간관계의 태풍 속에서도 태풍의 눈에 머무는 건 생각보다 훨씬 쉽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의지와 실천만 필요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난장판이 될 뻔한 모임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가야 하는 그 모임을 혼란 속에서 차분함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말이죠. 모임 장소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 장소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심호흡을 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해주고 그들을 칭찬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만 정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 모임이나 칵테일 파티, 아이들의 생일 파티 등 특별한 위험 요소가 없는 모임에서 평온함을 실천해 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잘 해내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성공의 기쁨도 누리세요. 태풍의 눈에 머무는 연습을 하면 현재에 더 충실해지고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잠재적인 돌발 상황을 무수히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레 계획을 변경하거나 진행될 거라고 믿던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누군가가 하겠다고 약속했던 일을 하지 않거나 생각보다 수입이 적게 들어오거나 당신의 일정을 누군가가 말도 없이 바꿔놓거나 계획과는 달리 남은 시간이 적거나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좌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글쓰기 일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4살짜리 아이가 아빠를 필요로 하는 순간 그 부름에 응답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좀 더 보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계획을 반드시 지키는 일인가요? 아니면 상황이 흘러가도록 자연스럽게 놓아두는 법을 배우는 일일까요? 좀 더 평온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계획에 엄격해지려고 애쓰기보다는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바로 오늘 아침 저는 일터에서 있었던 작은 위기로 인해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졌고 잔뜩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예약이 겹치는 바람에 같은 시간에 두 고객이 동시에 내방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지나친 긴장으로부터 저를 구해준 생각은 100년 후에는 아무도 이 순간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자각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그 상황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고객 중 한 사람이 기꺼이 예약을 변경하는 데 동의해 주었습니다. 늘 그렇듯 쉽게 큰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사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불교에서 문제란 우리의 성장과 평화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에 티베트의 구도자들은 실제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삶을 사는 동안 마음이 진정 깨어 있도록 그리고 자유로움과 만물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적절한 어려움과 고난을 주십시오. 사실 삶이 너무 쉽게 흘러갈 때는 진정한 성장을 위한 기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애써서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도망가려고 애쓰거나 제거하려고 애쓰는 대신 그 문제들이 삶에 있을 수밖에 없고 존재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이며 또 인생의 중요한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은 전쟁이 아니라 춤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받아들임의 철학이야말로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삶의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매일 질문해보세요. 우리는 삶이 주는 혼란과 책임감, 목표에 짓눌린 채 인생의 방향을 쉽게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런 좌절을 맞이하면 진정 소중한 것들을 잊거나 뒷전에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지? 내 아침 루틴 중 하나는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책임과 할 일 가운데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아야 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저의 경우 그건 바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보내기, 내면의 평화, 그리고 글쓰기입니다. 표면적으로 이 전략은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삶이 올바른 궤도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이 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제안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모하게 살라거나 책임감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저 삶이 진정 얼마나 중요한지를
당신에게 스스로 일깨워주고 싶을 뿐입니다. 언젠가 제 친구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심각하게 살기엔 너무나 소중하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20주년 판으로 새롭게 개정 증보판으로 나온 그런 책입니다. 원래 제목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아요입니다. 이 책을 요즘 시대에 맞게 각색해서 다시 번역해서 나온 그런 책입니다. 책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요약 발췌해서 읽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0년 뒤에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입니다. 저자는 리처드 칼슨, 출판사는 마인드 빌딩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말 별것 아닌 일인데 그 일에 빠져 허우적 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와 걱정에 집중하다가 결국 균형 감각을 잃고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짜증이 난 상황에서 마침 내 앞에 끼어들기를 하는 차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 대개 그 일을 그냥 흘려보내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성질을 부리는 자신을 정당화하면서까지 말이죠. 심지어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일을 곱씹으면서 글쎄 그 차가 말이야 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앞차가 저렇게 운전하다가 어디서 사고를 내든 말든 지금은 그냥 끼어들게 내버려두면 어떨까요? 혹은 다급한 상황 때문에 서둘러야 하는 고통을 공감하면서 일말의 동정심을 가져본다면요. 이러면 평안한 마음도 유지하면서 남의 일이 내 문제가 되는 상황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이런 사소한 일들이 매일 일어납니다. 길게 늘어선 줄에서 한없이 기다려야 한다거나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부당한 비난을 듣게 되거나 공정하지 못하게 일이 분배되어 대부분을 혼자 처리해야 되는 등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걱정하고 짜증내지 않는 법을 배운다면 엄청난 보상이 돌아올 겁니다. 소중한 삶의 에너지를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이 선사하는 마법과 아름다움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런 삶을 사는데 전념한다면 더 친절하고 멋진 사람이 되는데 쓸 수 있는 에너지를 훨씬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온전히 내적 평화를 이룬 완벽주의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완벽하고 싶은 욕구와 내면의 평온은 늘 서로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더 나은 특정한 모습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결국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셈입니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한 채 어떻게 고쳐야 할지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에만 집착한다면 결국 불만족과 불안에 휩싸이고 맙니다. 삶의 문제에만 몰두하고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야 늘 있게 마련이지만 약간 부족하다고 해도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거나 즐거워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동정심을 키우는 것만큼 인생에 대한 관점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동정심이란 곧 공감입니다.
남에게 동정심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을 그 사람의 입장에 두고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저런 공경에 빠지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보고 동시에 그런 공경 가운데 놓인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푸는 겁니다. 동정심이란 바로 타인의 문제와 고통, 좌절을 내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도와주려 애쓸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정심은 연습을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의도와 행동입니다. 의도란 간단히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아니라 타인의 입장으로 확장하여 누가 또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편 행동은 그들을 위해 당신이 취해야 하는 어떤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마음이 끌리는 일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거나 약간의 돈을 기부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또는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인다든가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는 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뿐입니다. 동정심은 우리가 보통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사소한 것들로부터 관심을 걷어들이고 진정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줍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일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 그리고 내면의 평화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만약 일을 끝내는 데에만 집착한다면 행복은 당신에게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거의 모든 일들은 조금씩 기다리게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비상사태의 범주에 들 만한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일할 때 그 일에 제대로 집중하기만 한다면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삶의 목적이란 일을 끝마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이 진행되는 각 단계를 즐기며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을 자신에게 자주 일깨울수록 할 일 목록에 있는 항목을 어서 끝내버리려는 집착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이면의 비밀 또한 말이죠. 다른 사람의 말을 자르지 말아요. 제가 다른 사람의 말을 얼마나 자주 가로막고 자르는지 깨달을지는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깨달은 이후로는 그 습관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존중과 사랑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상대방, 그 둘의 머릿속을 동시에 읽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의 말을 재촉하고 그들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거나 말을 자르려면 자신의 생각뿐 아니라 상대의 생각까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쁜 사람의 흔히 보이는 이런 습관은 대화 당사자들의 말과 생각의 속도를 빨라지게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두가 긴장과 짜증, 피곤과 분노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언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든 어떤 경우든 분노를 유발하는 확실한 원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이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막는 나쁜 성향은 원래 악이 없는 버릇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자신에게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미처 눈치채지 못하게 되는 굳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오히려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설령 방심하여 상대방의 말을 자르려는 순간이 와도 자신을 잠깐 멈추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점을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을 열겠다고 다짐해보세요. 이 간단한 행동의 결과로 당신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당신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얻고 마음이 한결 편해질 테니까요. 모든 사람이 당신을 빼고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제목에서 제안한 것처럼 당신이 알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지혜롭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을 뺀 모든 사람이 말이죠. 그럼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삶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전략을 실행에 옮기면 타인의 행동이나 불완전함에 대한 짜증, 좌절, 불편이 훨씬 줄어듦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삶에 접근해 보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으로부터 교훈을 배운다고 생각한다면 그 행동 때문에 좌절할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우체국에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우체국 직원이 마치 일부러 느릿느릿 일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럴 때 화를 내기보다는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쩌면 좋아하지 않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동정심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인내심을 기르는 훈련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긴 줄 가운데 서 있는 시간만큼 인내심 단련에 좋은 기회는 없기도 합니다. 이런 전략이 얼마나 쉽고 재밌는지 깨닫고 당신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저 상황에 대한 접근을 조금만 달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하지? 이것을 이 사람들로부터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으로 전환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 주변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대개는 남이 옳다고 인정하세요.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옳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대부분 이 두 질문은 서로 배타적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려면 엄청난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또 그러다가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주장은 곧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의미이며 이런 태도는 상대로 하여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신 역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압박감이 듭니다. 그런데도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당신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적인 입장이나 의견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대개는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해주는 일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인내심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순수함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와 제 아내에게는 4살과 7살인 두 아이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쓰는 동안 4살 배기 딸은 자주 작업실로 들어와서 글 쓰는 걸 방해하곤 했습니다. 작가에게는 성가신 일이지만 저는 딸 아이의 방해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결과보다 아이의 행동에 담긴 순수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를테면 기한 내에 일을 끝내지 못한다거나 떠오른 생각을 놓친다거나 이런 부정적인 결과에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죠. 딸아이가 제 작업실로 들어온 이유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제 일을 엉망으로 망쳐놓으려는 음모를 꾸몄기 때문은 아니니까요. 아이의 행동이 가진 순수한 동기에 초점을 맞추니 곧바로 제게 인내심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온 관심을 바로 그 순간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짜증은커녕 이렇게 아름다운 딸이 있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충분히 깊숙이 들여다본다면 그의 순수한 동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좌절과 절망을 느낄 만한 상황이라도 말이죠. 인내심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는 특히 짧은 시간 동안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즉각 인내력을 강화시킵니다. 인내심은 성공에 이르는 매우 특별한 덕목입니다. 5분 동안은 누가 뭐래도 참겠다는 목표를 일단 이루어냈다면 당신은 자신이 더 긴 시간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저는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기에 인내의 기술을 연습할 기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두 딸이 제게 질문 공세를 던지는 거죠. 저는 그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인내심을 훈련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 앞으로 30분 동안 가능한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하도록 노력해보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제 저는 30분을 너끈히 견뎌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런 연습은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가 화나 짜증을 내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흥분 상태일 때에 비하면 아이들의 행동을 훨씬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할 일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조급히 움직인다고 느껴진다면 바로 그때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세를 다시 바로잡을 때인 겁니다. 일정 관리가 불가능해지고 할 일 목록 때문에 짜증이 난다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에 달려들기보다는 마음속으로 몇 번의 심호흡을 하면서 잠깐이나마 산책을 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린다면 마치 언덕 아래로 굴러 내려가는 눈덩이와 비슷해 보일 겁니다. 눈덩이 크기가 작을 때는 통제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구르는 힘에 가속도가 붙으면 눈덩이를 멈추기란 불가능해지고 맙니다. 모든 일을 다 해내지 못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정돈되고 평화로워지면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을 테니까요. 스트레스를 견디려는 노력 자체를 줄일 때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듦을 깨닫게 될 것이고 남은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떠오를 것입니다. 짜증나는 사람을
악이나 노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 기술을 배운 것은 거의 20년 전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화가 치솟을 때 그 감정을 없애는데 효과가 좋은 기술이죠. 먼저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다음 눈을 감고 그 사람이 어린 아기라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아기의 작은 몸과 순수한 눈을 봐요. 아기에게 실수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한때는 아기였습니다. 이때 시계를 100년 뒤로 돌려봅니다. 그 사람은 죽음을 목전에 둔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친 눈매와 차분한 미소 너머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지혜가 얼핏 비칩니다.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 우리도 살아서든 죽어서든 100살이 될 테죠. 평온한 삶을 위해서는 싸울 가치가 있는 싸움과 그냥 내버려두는 편이 나은 싸움을 의식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완벽히 굴러가는 삶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골치 아픈 삶을 추구한다면 숱한 싸움 때문에 우리가 평정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배우자에게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다른 사람의 사소한 실수를 꾸짖느라 그와 맞서고 싸우는 게 중요할까요? 내가 더 선호하는 식당에 가고 내가 더 좋아하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언젠까지 버려야 할까요? 누군가가 자동차에 낸 작은 흠집이 소송까지 제기해야 될 정도일까요? 이웃이 자동차를 다른 장소에 옮겨주지 않는다고 해서 소리 높여 다퉈야 할까요? 이런 수천 가지의 사소한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싸움에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그 안에 많은 도전 과제들을 일종의 테스트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당면한 문제들을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갖가지 책임질 일들과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에 폭격이 떨어진다 해도 실제 전투가 아닌 그냥 하나의 테스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역경을 넘어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또한 항상 열려있다는 믿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삶에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투라고 여긴다면 그 인생 여정은 매우 험난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당신이 지금 해결해야만 하는 일에 시험 삼아 적용해 보세요. 다루기 힘든 10대 자녀, 요구사항이 까다로운 직장 상사, 무엇이든 누구든 좋습니다. 지금 당신이 직면한 그 사안을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간단한 테스트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지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 문제로 고민하는 대신 거기서 무언가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펼쳐졌을까? 이 상황이 가진 의미는 무엇이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는 없을까? 이것도 일종의 테스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비록 아무런 악의가 담겨있지 않다고 해도 남의 잘못을 찾고자 하는 태도는 자신도 모르게 삶을 대하는 습관으로 자리 잡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의 잘못을 미리 지적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비판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상대방에게 각인시켜 줄 뿐입니다. 인간관계나 삶의 어떤 상황에 미리 문제를 지적하며 예방 조치하려는 습관이 당신에게 존재한다면 당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혹시라도 그 습관이
당신의 머릿속으로 다시 스멀스멀 기어왔다는 생각이 들면 아예 입을 닫아버리세요. 배우자나 친구를 위한다는 명분을 세우면서도 예방 조치를 취하는 횟수를 줄일수록 당신의 삶은 오히려 더 멋지게 변한다는 점을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몇 차례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오늘은 누구에게 사랑을 보낼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즉각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가족일 때도 있고 친구, 함께 일하는 동료, 이웃사람, 아니면 과거의 누군가일 때도 있으며 심지어 길에서 마주쳤던 모르는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떠오른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내 마음의 사랑을 장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전하고픈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마음으로 그가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사랑과 친절로 가득한 멋진 하루를 보내길 바랍니다. 랍비 헤너럴 쿠시너는 신이 창조한 모든 것에는 잠재적으로 신성한 것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성스러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신성함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을 때 우리의 영혼 또한 고양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름다운 일출이나 봉우리에 눈이 덮인 산, 건강한 아이의 미소 또는 바닷가 모래 위로 부서지는 파도, 이런 것들로부터 조물주가 만든 아름다움을 찾아내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쓰디쓴 인생의 교훈이나 비극적인 가족 문제 또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처럼 가혹한 상황에서도 성스러운 아름다움을 당신은 찾아낼 수 있는가요? 일상의 어디에든 깃들어 있는 성스러움을 찾아내려는 소망으로 우리 삶이 충만해질 때 일종의 마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던 일상에 파묻혀 있던 영혼이 고양되는 모습을 비로소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에 신의 지문이 묻어있다. 이 사실을 떠올리기만 해도 삶의 모든 게 특별해 보입니다. 까다롭게 구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매달 이런저런 청구서와 고지서를 처리하느라 허리가 휘는 와중에도 우리가 이 영혼의 진실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인생을 바라보는 좀 더 넓은 시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신의 피조물이며 갖가지 비용을 지불하느라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 휩싸여 있어도 당신은 신에게 축복받는 존재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세상 모든 것에는 신의 지문이 묻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부터 전혀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 대상의 내면에 아름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더 넓은 관점을 우리가 갖추지 못했거나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도록 충분히 주의를 깊게 살피지 않았다는 의미인 겁니다. 유리잔이 이미 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과 같은 현대 사회를 놓고 보면 모든 자동차, 모든 기계, 모든 옷까지는 생산되고 낡으며 결국에는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태어났으니 언젠가는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유리잔이든 일단 만들어지면 언젠가는 깨지게 될 것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뭔가가 깨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면 그 상황이 실제 발생했을 때 크게 놀라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너무 낙심한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대신
이제껏 그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리잔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쉽게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아끼는 유리잔을 하나 꺼내보세요. 그리고 잠시 잔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과 지금까지 그 잔이 당신의 삶에서 담당해온 역할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제 그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이 부서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동시에 세상 만물은 시간이 흐르면 결국 해체되어 원래 요소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자신이 아끼는 잔이나 다른 물건이 깨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당연히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 철학은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라거나 매사 심드렁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할 뿐입니다. 평온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을 관찰해 보면 기분이 좋을 때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분이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으며 지금 좋다고 해도 언제든 나빠질 수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이치가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기분이란 늘 변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그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그러한 감정을 좋은 기분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마음을 열고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항해서 싸우거나 두려움에 빠지기보다는 안 좋은 감정 역시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부정적인 기분이 들 때 그것에 빠져들거나 맞서 싸우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품위를 지킵니다. 그렇게 해야 부드럽고 우아하게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조금 덜 공격적인 운전자가 되기로 결심한다면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운전하는 시간을 단지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아니라 심호흡과 일상을 돌아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격적인 운전으로 근육을 긴장시키는 대신 근육을 이완하는 시간으로 돌아가 보세요. 긴장을 풀어주는 음악을 들으며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출발했을 때보다 훨씬 더 느긋해진 자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운전하느라 보내는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 시간을 좌절과 분노로 보낼지 아니면 보다 지혜롭게 사용할지 여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후자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분명 더 여유롭고 느긋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태풍의 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풍의 가운데는 굉장히 평온한 부분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인간관계의 태풍 속에서도 태풍의 눈에 머무는 건 생각보다 훨씬 쉽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의지와 실천만 필요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난장판이 될 뻔한 모임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가야 하는 그 모임을 혼란 속에서 차분함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말이죠. 모임 장소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 장소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심호흡을 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해주고 그들을 칭찬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만 정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 모임이나 칵테일 파티, 아이들의 생일 파티 등 특별한 위험 요소가 없는 모임에서
평온함을 실천해 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잘 해내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성공의 기쁨도 누리세요. 태풍의 눈에 머무는 연습을 하면 현재에 더 충실해지고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잠재적인 돌발 상황을 무수히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레 계획을 변경하거나 진행될 거라고 믿던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누군가가 하겠다고 약속했던 일을 하지 않거나 생각보다 수입이 적게 들어오거나 당신의 일정을 누군가가 말도 없이 바꿔놓거나 계획과는 달리 남은 시간이 적거나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좌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글쓰기 일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4살짜리 아이가 아빠를 필요로 하는 순간 그 부름에 응답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좀 더 보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계획을 반드시 지키는 일인가요? 아니면 상황이 흘러가도록 자연스럽게 놓아두는 법을 배우는 일일까요? 좀 더 평온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계획에 엄격해지려고 애쓰기보다는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바로 오늘 아침 저는 일터에서 있었던 작은 위기로 인해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졌고 잔뜩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예약이 겹치는 바람에 같은 시간에 두 고객이 동시에 내방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지나친 긴장으로부터 저를 구해준 생각은 100년 후에는 아무도 이 순간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자각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그 상황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고객 중 한 사람이 기꺼이 예약을 변경하는 데 동의해 주었습니다. 늘 그렇듯 쉽게 큰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사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불교에서 문제란 우리의 성장과 평화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에 티베트의 구도자들은 실제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삶을 사는 동안 마음이 진정 깨어 있도록 그리고 자유로움과 만물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적절한 어려움과 고난을 주십시오. 사실 삶이 너무 쉽게 흘러갈 때는 진정한 성장을 위한 기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애써서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도망가려고 애쓰거나 제거하려고 애쓰는 대신 그 문제들이 삶에 있을 수밖에 없고 존재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이며 또 인생의 중요한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은 전쟁이 아니라 춤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받아들임의 철학이야말로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삶의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매일 질문해보세요. 우리는 삶이 주는 혼란과 책임감, 목표에 짓눌린 채 인생의 방향을 쉽게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런 좌절을 맞이하면 진정 소중한 것들을 잊거나 뒷전에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지? 내 아침 루틴 중 하나는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책임과 할 일 가운데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아야 되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저의 경우 그건 바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보내기, 내면의 평화, 그리고 글쓰기입니다. 표면적으로 이 전략은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삶이 올바른 궤도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이 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제안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모하게 살라거나 책임감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저 삶이 진정 얼마나 중요한지를 당신에게 스스로 일깨워주고 싶을 뿐입니다. 언젠가 제 친구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심각하게 살기엔 너무나 소중하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20주년판으로 새롭게 개정 증보판으로 나온 그런 책입니다. 원래 제목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아요입니다. 이 책을 요즘 시대에 맞게 각색해서 다시 번역해서 나온 그런 책입니다. 책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요약 발췌해서 읽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